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총합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네, 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지금 뭐 고성과 또 막말 등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 국정감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 치러지는 국감이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여야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미 예견이 됐던 거예요. 어느 국감보다도 각 상임위마다 충돌하고 파행을 빚을 그런 예상이 됐던 거였는데 네. 예상대로 그야말로 이제 국감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의 상임위는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네. 뭐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국정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등 이런 이명박 정부 때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이른바 국정농단 어떤 그 블랙리스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라든지 댓글 부대 운영 이런 것들이 계속 어쨌든 그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건과 이것이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이 기본적인 충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걸쳐 있는 것이고 또 네. 특히 이제 최근이야 뭐 2, 3일 전이죠. 세월호 2014년도 4월 16일 날 당일날 9시 반에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시에 보고된 걸로 이제 조작된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나중에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고쳐서 국가안보실과 이제 안전행정부의 어떤 그 업무 영역 컨트롤 타워를 둘러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마지막까지 계속 이런 파열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감이 여당과 야당의 전쟁터로 바뀌는 사실은 집권 여당의 어떤 실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적인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 보면 초반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예상보다 치열한데 밀리면 죽는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탄핵과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이런 갈등이 지금 여의도 국회로 다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최대의 어떤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적폐청산을 가지고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정권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전통적인 구도로 재편되고 있고 이 구도 싸움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을 지금 뒤덮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다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감의 어떤 본래적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라든가 진영 논리보다는 네. 오히려 국민과 어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또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도 있습니다. 뭐 헌재 국감은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두 분 모두 김희수 대행 체제 유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김희수 재판관을 대행으로 이제 이렇게 지명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몇 가지 좀 쟁점이 좀 있어요. 헌법에 의하면 헌법 111조예요.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는데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헌재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면서 그 인물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하면 임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헌재재판관으로서 임기 6년을 하면서 헌재소장을 같이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야당이 지금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한 명이 공석이거든요. 네. 지난번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명 공석인 사람 그 자리를 헌재재판관으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고 그 사람을 이제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 될 것을 왜 이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인사를 다시 헌재소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나 여권은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국회의 입법 미비를 좀 해결해 달라. 왜냐하면 헌재소장의 임기와 헌재재판관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이 대행체제로 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그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좀 있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이제 헌재 소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또 사실상 그런 어떤 입법상의 미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가 아예 열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 뭐 국감을 보이콧하고 이럴 성질이라고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지나치게 야당이 이 부분을 뭐 위헌이다 이렇게 가는 건 전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장이 부결이 되지만 않았다면 뭐 어차피 그 정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현 정권에서는 기존의 권한 대행으로 했고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수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형식 논리보다도 그 근본적인 바탕으로 들어가면 김수 대행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 어떤 그 헌법재판 어떤 재판관으로서 판결 문제에 지금 이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의 문제도 앞으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됐을 때 애초에 제가 헌법재판소장을 내정을 하고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제1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이거에 네.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세월호 보고서 조작 발표 이 부분 네. 말입니다. 지금 또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철저히 전면 조사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당은 문건의 실체 또 이 공개 시기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결정 하루 전날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비라 까방이 네. 날자 이제 배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타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다면 시점은 저는 좀 미묘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그렇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오해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에 9시 30분에 보고서 작성하고 10시에 보고 근데 9시 30분에 보고서 작성하고 9시 30분에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고 시점 가지고서는 30분 정도의 시간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45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30분을 더 플러스돼서 이런 의혹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것 또한 정쟁의 도구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왜 이 시점에서 발표했는 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문서가 왜 여기에 있었으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이 지리한 공방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도 세월호 이 문제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증감을 느낄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요 지금 장 교수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뭐 그런 관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만은 정말 확실하게 규명해야 되고 그 당시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된 사람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 지금 세월호 7시간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7시간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9시 반에 보고를 하는데 발표하기를 10시에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 보고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9시 반에 보고를 하고 10시 15분에 지시를 내린 거니까 그때 30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30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476명의 그 생명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보다 빨리 지시를 내렸다면은 상당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해역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거든요. 어선들이. 근데 이거를 어쨌든
보고는 늦게 받고 지시는 빨리 내렸다는 그렇게 이 논리를 짜기 위해서 보고 시한을 늦춘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 생명을 정말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이게 조작한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네네. 뭐 야당은 이것을 가지고 뭐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요. 국가위기관리팀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던데 네. 원래는 그 당시 국가안보실이 안보 분야도 그렇고요.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 위기 관리한다.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 이른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었는데 김기춘 실장이 그 부분을 국회에서 말이죠. 안보는 국가안보실이고 재난은 안전행정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추려 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고친 거예요. 아까 저 화면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빨간 줄을 긋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게 글씨 필사로 네. 바꾼 거. 저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김기춘 실장의 말에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사후 조작한 건 이거는 사법적으로도 법률적 공문서 위계도 되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돼. 지금 이제 야당이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 공개했다고 이제 여건이 대통령 기록물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은 정말 반드시 경찰에 수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은데 일단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뭐 당연하죠. 네. 저 공무원들이 업무 라인에 보면 라인 선을 따라가서 관련자는 검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이런 기록물이 조작이 됐다면 그거는 엄벌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토를 달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권이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저는 검찰이라든가 네. 어떤 법조계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좋지, 정치권이 나서면 오히려 좌우간의 대립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추기고 파생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정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검찰이라든가 사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단죄하고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누가 시켰고 왜 시켰느냐, 누가 조작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텐데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사실 김관진 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014년도 7월에 그렇다면 김관진 실장 그 당시 안보실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의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주중대사였어요. 전 주중대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다 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이것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10시에 보고했다라고 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정확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나중에 10시에 보고했다라고 나온 것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암묵적인 방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계속 이제 세월호 7시간은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세월호 7시간 반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30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중요한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아까 장 교수님이 그 당시 세월호를 또 끝내냐라고 이제 뭐 일각의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네. 아무리 오래돼도 말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저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뭐 상황이만큼 뭐 1심 선고도 기다려지는 상황인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론 과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출석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도 많이 상당 부분 안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이거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변론을 해야만이 사실관계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소된 거에 한 10% 정도밖에 못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라든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었다기보다도 형사재판의 통상적인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혐의점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주 4회씩 하지 않습니까? 주 4회 6개월 동안 하면 이것을 또 기간으로 따지면 7년의 재판을 지금
6개월 동안 한 건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런 의중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 형사법상의 그런 어떤 절차 이런 것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최 원장님은 법원의 판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뭐 장 교수님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재판을 받는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증인도 상당히 무더기로 신청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늦어진 거거든요. 상당히 재판을 강행군을 해왔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발가락 부상 때문에 어쨌든 부상이란 이유 때문에 네네. 뭐 출석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특검이나 검찰의 어떤 그 뭐 수사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잖아요. 그때 특검의 그 대면 조사도 받지 않았었고 그리고 재판이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워낙 증인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종범, 최순실 등 이런 사람들도 구속기간이 연장됐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추가 기소한 거니까 이거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법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사실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상당히 그 어려워질 거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된 건 불가피했다. 그리고 저는 뭐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잘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지금 분당까지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말이 날까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불과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저는 뭐 분당이 되고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때 당시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탈당을 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탈당과 분당의 사유가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분당의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저는 합칠 수밖에 없다. 다만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몇 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지금 반발 기류가 있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강론자들이 지금 그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강론자들은 일정 부분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이 선도 탈당을 하든가 당이 분당되는 사태를 겪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그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해서 과거의 적폐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정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지금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보수 대 진보의 어떤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제3지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한 축, 그리고 한국당 중심으로 한 축, 이렇게 해서 양강 구도로 가고 다만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국민의당은 정책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그런 평행선에서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